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예산을 2조 달러 절감, 이를 일가구당 5천 달러씩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맨해튼 교통 혼잡세 시행 중단 명령에 호컬 주지사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교통 혼잡세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연방법원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 취하 승인 여부에 대해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아담스 시장에 대한 사퇴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공화당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조 달러 예산 절감, 1조 달러 관세 수입 등 연방정부 예산을 2조 달러 절감, 이를 일가구당 5천 달러씩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행사에서 예산 절감액의 20%는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고 20%는 국가 부채를 갚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예산 절감 및 관세 수입으로 2조 달러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이 중 20%는 4천억 달러이며 이는 미국 각 가구에 5천 달러씩 배분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의 연방정부 기구 축소 및 인원 재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행사장에 앉아있던 머스크를 가리키면서 매우 지능이 높은 사람이며 단점도 있지만 많지 않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현재 머스크는 올해 연방정부의 예산 중 낭비액이 2조 달러지만 일단 이 중 1조 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나머지 1조 달러는 관세 부과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돈의 출처를 정부 효율부의 비용 절감액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는 2조 달러 중 절반만 예산 절감액인 셈입니다. 이 같은 세금 환급 형식의 분배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사인 제임스 피시백이 제안한 것으로 머스크가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각가구당 5천 달러를 지급한다면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설령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 같은 기대감으로 국민 지지를 상당 부분 붙들어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맨해튼 교통 혼잡세 시행 중단 명령에 호컬 주지사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교통 혼잡세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19일 연방교통부는 호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연방고속도로청에서 전 바이든 행정부하에 승인했던 교통혼잡세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부의 션 더피 장관은 뉴욕시로 진입하는 통근자는 이미 세금을 통해 도로 건설 및 개선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통혼잡세가 차량 혼잡 감소보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시스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고 환경영향평가 승인철 회의율을 밝혔습니다. 더피 장관은 서한에서 교통혼잡세 징수 중단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뉴욕주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혼잡세의 질서 있는 종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노리버 MTA 회장은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의 교통혼잡세 승인철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즉각 제기했고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혼잡세 징수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리버 의장은 교통혼잡세는 이미 교통혼잡을 대폭 줄이고 교통흐름을 개선하며 버스와 응급차의 속도를 높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환경영향평가 최종 승인을 내린 지 불과 3개월 만에 연방교통부가 완전히 방향을 전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 교통혼잡세를 도입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가 뉴욕주의 정치적 보복을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 중단 발표 직후 트루스 소셜의 혼잡세는 죽었다. 맨해튼과 뉴욕 전체가 구원받았다. 왕이여 영원하라고 말한 데 대해
우리는 법치국까지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비난하며 법적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 취하 승인 여부에 대해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아담스 시장에 대한 사퇴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9일 오후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대행 등 연방검찰 측과 피고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알렉스 사피로 등 아담스 시장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소 취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통상 연방검찰의 기소 취하돼 심리를 연뒤 곧바로 그 자리에서 승인하는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추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무조건 승인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권 행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피고 당사자인 아담스 시장은 기소 취하와 관련해 어떠한 강요나 부당거래가 없었다며 뒷거래서를 전면 부인하고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 이후 다시 기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한 아담스 시장의 변호인 알렉스 사피로도 맹세코 연방검찰과 뒷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지금 오른손을 들고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며 기소 취하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연방검찰을 대리해서 직접 출석한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대행은 법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기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미 기소 취하 지시서 등의 기소 취하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특히 뒷거래는 없었다. 불필요한 기소가 아담스 시장의 직무 수행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어제 심리에서는 기소 취하의 의견 일치를 본 연방검찰과 피고만의 진술만 잇따랐으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일체 개진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뒤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며 내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 취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례적으로 재량권 행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소 취하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8일 주요 참모들과 아담스 시장 해임 여부를 검토했으며 만약 재판부가 기소 취하를 받아들인다면 해임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뉴욕시 감사원장 등도 뉴욕시 조례에 따라 시장 해임 권한이 있는 5인 위원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어 아담스 시장은 기소 취하와 관계없이 해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하원 공화당이 연방정부 지출 감축 등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등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 가운데 약 8,800억 달러 대규모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춰 연방정부 지출을 약 2조 달러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존슨 의장 등은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을 위해 근로 의무 요건 추가 등 수혜 자격 강화를 논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자녀가 없는 50세 이하인 경우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 한 달에 80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직업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데 비슷한 규정을 메디케이드에도 도입하자는 구상입니다. 하원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근로 요건을 추가할 경우 1,000억 달러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하원 공화당 일각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지난해 교량과 터널 등의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 850여 대가 압류됐고 7천여 건의 소환장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관문공사는 2024년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 및 수수료 등을 체납한 사람으로부터 모두 1,8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통행료 고액 회피 등의 혐의로 90명을 체포,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문공사는 또 지난해 통행료 미납 등과 관련해 7,543건의 소환장이 발부됐으며 이는 지난 2023년보다 27%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환장 발부 중 4분의 3이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거나 아예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것을 비롯 위조 번호판, 등록 정지 차량 등에 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통행료 미납의 과속 및 기타 교통법규 위반까지 합하면 전체 소환장 발부 건수는 약 17,000건에 달합니다. 관문공사는 지난해 통행료 미납과 관련 1,800만 달러 회수와 함께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 850대의 등록을 말소시킨 뒤 이들 차량을 압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문공사는 통행료 미납 관련 소환장이 7,000건 이상 발부됐다는 것은 직원 모두가 철저한 단속을 펼친 결과이며
앞으로도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은 결국에는 압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문공사는 뉴저지주 린덴의 미드홀러 유한 회사의 소송을 제기, 34만 2천 달러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상습 미납자에 대한 소송 승소 내역도 공개했으며 상습 미납자 대부분은 운송업체로 확인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 플랜을 결국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월 납부액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18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재팔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세이브 플랜을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공화당 주도 7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이브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연방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 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입니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 2천 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 대출을 갚은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내용과 대출자의 월소득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공화당 주도 7개 주정부는 세이브 플랜은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티븐 그라스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출자들의 대출금을 대부분 탕감해준다는 세이브 플랜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5년 새해 들어 장바구니 물가와 휘발유, 렌트비, 주거비와 자동차 보험료 등 서민들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생활 필수 비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고물가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새해 첫 달인 1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끝내 3%로 다시 올랐습니다. 전체 대도시들의 물가를 보여주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3.0%이고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는 3.3%로 두 가지 모두 오랫동안 유지해온 2%대를 다시 깨고 3%대로 회귀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매달 반드시 내야 하는 생필품 가격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조류독감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계란값은 전달보다 15.2%, 전년보다는 무려 53%나 폭등했습니다. 전체 식품 가격도 전달에 비하면 0.4%, 전년보다는 2.5% 올랐습니다.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휘발유 가격은 전년보다는 아직 0.2% 싸지만 전달보다 1.8% 올라 심상치 않은 유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중에 전기료는 전년보다 1.9% 올라 있고 가정용 유틸리티 가스는 4.9%나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도시 물가인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4.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렌트비는 4.2% 올라 있고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와 각종 유지비는 4.6% 상승했습니다. 교통비가 전달보다 1.8%, 전년보다는 8%나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전달보다는 2% 더 올라 1년간 11.8%나 급등해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19일 불법 이민의 철퇴를 꺼내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구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낸 출생시민권 관련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요청은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를 법무부가 항소법원으로 가져와 원심을 보류해달라며 낸 것입니다. 항소법원 판사 중 한 명이자 트럼프 일기에 지명됐던 데니얼 포레스트는 이 같은 법무부의 신속 판결 요청을 기각한 이유로 이념이나 정치 성향과 거리를 둬야 할 판사들을 향한 대중의 신뢰가 신속 판결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소법원에서 출생시민권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소법원도 출생시민권 제한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한 다툼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연방상무장관이 연방국세청을 폐지하고 추후 미국인보다는 외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금을 확보할 뜻을 밝혔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수입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 신설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의 목표는 연방국세청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 이름으로 알 수 있듯 미국 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세청의 폐지는 내국인 세금 징수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더라도 약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리는 관세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돌보고 세금 사기와 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대외 수입청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1조 달러 삭감할 것이며 우리는 미국에 타격을 주는 모든 세금 사기를 없애고 관세 및 수입세 부과를 통해 1조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대선 때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부족한 세수는 관세 인상을 통해 메꾼다는 공약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오늘부터 국세청 직원 6,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이미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개인소득세 보고 시기에 인력을 줄임으로써 탈세 등에 대한 세무 감사 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원 대가를 요구하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4%에 불과하며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 등으로 폄하하고 종전 협상에도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한 것이 우크라이나였다고 말하는 등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는 전쟁 책임과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과 서방을 반복해서 비난하면서도 푸틴의 책임은 거의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비판적 견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는 젤렌스키가 바이든 대통령과 유착 관계라는 대선 때의 발언과도 연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젤렌스키를 압박하는 것은 히토류 등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바이든과의 유착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미국이 해당국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경우 쿠데타 등으로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젤렌스키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 정보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는 주장은 진주만에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을 공격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젤렌스키 독재자 발언은 200% 맞는 주장이며 젤렌스키는 남에게 의존하는 데 익숙하고 외국 납세자의 돈을 통제받지 않고 사용하며 지출한 돈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불붙으면서 관세 부과 이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품을 확보하려는 경쟁으로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 항만의 물동량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시켰고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 4월 2일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 주요 기업들이 물량 확보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미국 최대 수출입 항만인 로스앤젤레스항을 통해 수입된 컨테이너는 48만 3,831TEU로 1년 전에 비해 9.5%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로스앤젤레스항을 통한 수출 컨테이너는 10.5% 감소, 수입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롱비치항 역시 지난달 수입 컨테이너는 47만 1,649 컨테이너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 폭증했습니다. 또 수출 물량 역시 9만 9,655TEU로 전년보다 14% 늘었지만 역시 롱비치항도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서부 지역 항만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입품이 몰리는 지역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서의 생필품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항만 관계자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품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 부과 이전까지 수입품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1년치 수요가 있는 만큼 미리 수입을 늘렸으므로 하반기에는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스타벅스가 미국 14개 주에서 플라스틱 컵을 퇴출하고 친환경 원료로 만든 새 컵을 선보였으나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이름을 간판에 내걸고 현재 150개국에서 3만 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95년 역사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본사를 켄터키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합니다. 애플이 주력 아이폰 모델보다 저렴한 아이폰 16을 공개하며 가격은 $599로 오는 28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도시개발부 산하기관인 연방주택청이 직원의 최소 40%를 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델타항공은 토론토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에 추락해 전복된 항공편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게 보상금 $30,00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요즘 애리조나주 마라나 공항에서 경비행기 2대가 충돌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루이지애나산 생굴이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으며 뉴욕주, 뉴저지주를 포함한 13개 주에 유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수소트럭 제조사 니콜라가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산 경매 및 매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최저 기온은 2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2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0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